지금 바다 밑에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새로운 균형점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핵, 미사일, 그리고 바다. 하지만 단 하나의 변수, 예상치 못한 나라의 기술이 이 모든 계산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최근 SLBM 추적선이 사라졌습니다. 위성에서 관측된 열서명 데이터는 이상할 정도로 정돈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전 세계 분석가들이 동시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다. 미국도 러시아도 경악했습니다. QR코드로 관리되던 결합률 0.02%의 부품 하나, 그 사소한 공정이 바다의 질서를 뒤바꾼 겁니다. 이건 단순한 잠수함이 아닙니다. 억제의 철학, 신뢰의 기술, 그리고 침묵의 전략. 전 세계의 균형을 흔든 그 나라, 그 놀라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솔직히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고 한미 원자력 협정 하에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제 냉소를 조롱했습니다. 새벽 2시 모니터 앞에 앉아 열서명 그래프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곡선이 말했습니다. 시작됐다고. 저는 마이클 코너, 미 해군 정보국 출신 분석관입니다. 24년간 숫자로 전쟁을 예측해왔습니다. 그날 숫자가 제 확신을 뒤집었습니다. 저는 싱가포르 오차드에 있는 본부에서 일합니다. 수석 애널리스트죠. 전문 분야는 SLBM과 핵추진 잠수함, 그리고 해양억제 전력 분석입니다. 원자로 구조부터 소음 서명, 열서명까지 다룹니다. 함대 정보와 신호 정보, 영상 정보를 융합해서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24년간 이 일을 해왔고 합참 연동훈련 평가에만 50회 이상 참여했습니다. 아시아 전구 분석은 9년째 하고 있습니다. 타부정, 후쿠오카, 호놀룰루까지 원격 브리핑 라인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접근권 제한 때문이죠. 보안상의 이유도 있습니다. 대신 저는 위성으로 봅니다. 데이터로 읽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을 못하거든요. 나는 위성의 눈으로 일한다, 이게 제 방식입니다. 그날 밤, 정확히는 2024년 10월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상황실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북한 동해안에서 SLBM 시험 발사 재개 정황이 포착됐다는 신호였습니다. 위성 시계열 데이터가 들어왔죠. 궤적을 확인했습니다. 평범했습니다. 익숙한 각도, 예상 가능한 고도였습니다. 북한은 이런 시험을 주기적으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루틴대로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후속 데이터가 말이 안 됐습니다. 북한 미사일 발사와 동시에 남쪽 공정 라인의 보안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한국 남해권 조선소의 보안 등급이 상승한 겁니다. 같은 시각에요. 이건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보안 등급은 감정처럼 숨길 수 없습니다. 올라갈 이유가 있어야 올라갑니다. 그런데 왜 북한 발사와 동시에 남쪽 조선소 보안이 강화됩니까? 연결고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척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일단 메모를 남겼습니다. 동시성 확인 필요. 저는 데이터 교차 검증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방식은 체계적입니다. 소스를 3단계로 계층화하죠. 1차는 상업 위성 영상과 학술 위성 영상입니다. 광학 영상, SAR 영상, AIS 항적, 조달 공고 메타데이터까지 전부 봅니다. 2차는 개방형 문헌입니다. 학회지, 특허 흐름, 학술 발표 일정, 전력 배치 변동 같은 걸 추적합니다. 3차는 비공개 브리핑과 휴민트 요약본입니다. 국가별 파트너 기관에서 넘어오는 요약본이죠. 세부 출처는 비노출입니다. 이 세 단계를 거치면 대부분의 의무는 해소됩니다. 그리고 저는 서명 프레임이라는 걸 씁니다. 소음, 진동, 열, 전력 부하. 이 네 가지 서명을 동시에 추정하는 겁니다. 현장에 접근하지 않아도 이 네 가지만 보면 진행 상태인지 정지 상태인지 결함이 있는지 판독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단일 팩트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상호 검증을 3회합니다. 소스 다양성, 시간 격차, 반증 시도. 이 세 가지를 거쳐야만 결론을 내립니다. 데이터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게 제 신조죠. 그날 밤 저는 한국 남해권 조선소의 열서명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SAR 영상을 띄웠습니다. 합성 개구 레이더는 야간에도 악천 후에도 작동합니다. 날씨와 상관없이 지표면을 스캔하죠. 화면에 도크 가림막이 보였습니다. 설치 주기가 변동하고 있었습니다. 일정 간격으로 가림막이 움직였다 사라졌다 반복했습니다. 표면상으론 상선 라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패턴은 군수 공정과 동일했습니다. 이건 민간 조선소에서 나올 패턴이 아니었습니다. 열선 분석을 했습니다. 야간 열 패턴을 추적했죠.
냉각 루프가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전력 피크와 야간 열 패턴이 상관관계를 보였습니다. 이건 일반 조선 공정에선 나오지 않는 패턴입니다. 대형 냉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도 야간에 집중적으로요. 왜 야간입니까? 숨기려는 겁니까? 저는 공정 캘린더 분석 툴을 실행했습니다. 블록 이동 주기와 비정상 공백을 찾는 프로그램이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3주 단위로 비정상적인 공백이 발견됐습니다. 일반적인 조선 일정에선 이런 공백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공백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실수의 흔적이거나 비밀의 그림자거나. 저는 후자에 베팅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나왔습니다. 한국 국방조달 포털을 확인했습니다. 공개된 공고 목록이었습니다. 특수 냉각 시스템, 방진 하우징. 이런 키워드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과학기술부 연구비 집행 항목을 확인했습니다. 열소음 저감 기술이라는 항목이 보였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시기에 나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세 개의 데이터가 같은 시각에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조선소의 열서명 상승, 국방조달 공고, 과학기술부 연구비 집행, 타임스탬프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툴로 특허 키워드 출현 시계열을 분석했습니다. 방진 마운트, 펌프제트, 저서명 윤활. 이런 단어들이 같은 시기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우연은 한 번까지입니다. 두 번은 패턴이죠. 그럼 세 번은 뭡니까? 전략입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뒤졌습니다. 인도가 핵잠수함을 개발할 때 초기 패턴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했습니다. 보안 레벨 상승, 조달 공고의 키워드 변화, 공정 라인의 열서명 이동. 모두 일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언론 보도는 전무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도적 침묵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저는 분석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조선 공정이 아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비닉 프로젝트 초입부 감지. 비닉, 즉 은밀한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표면에 드러나지 않지만 데이터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소음이 줄면 말도 줄어듭니다. 나는 현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숫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이미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저는 잠시 뒤로 기댔습니다. 24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가설이 지금 제 눈앞에서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열과 진동은 설계의 흔적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금 그 흔적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시작했다고. 이건 단순한 공정이 아니라 전략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후로 한국 남해 조선소를 집중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닉 프로젝트라는 가설이 맞는지 확인해야 했죠.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해석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번의 신호는 우연일 수 있지만 반복되는 패턴은 의도입니다. 저는 공정 캘린더 분석부터 시작했습니다. 한국 남해 조선소 두 곳의 건조 일정 히트맵을 생성했습니다. 과거 3년치 데이터를 전부 집어넣었죠. 블록 이동 주기, 크레인 가동 시간, 인력 투입 일정까지 모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패턴을 찾았습니다. 일부 구간에서 3주 단위의 비정상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조선 공정에선 이런 공백이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블록 조립은 연속성이 생명이거든요. 하나의 블록이 완성되면 바로 다음 블록으로 넘어갑니다. 대기 시간은 비용입니다. 시간 낭비죠. 그런데 왜 의도적으로 공백을 만듭니까? 더 이상한 건 공백 주기와 위성상의 열서명 변동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공백이 시작되면 열서명이 급등했습니다. 야간 열 패턴이 평소보다 40% 이상 높아졌습니다. 공백이 끝나면 열서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공백 구간에 뭔가 다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작업이요. 냉각 시스템을 돌려야 하는 작업 말입니다. 달력은 진실을 말합니다. 날짜가 빠진 곳에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공백 구간을 하나하나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공백은 21일, 두 번째는 19일, 세 번째는 22일이었습니다. 평균 3주입니다. 그리고 각 공백이 끝날 때마다 보안 등급이 한 단계씩 올라갔습니다. 이건 단계적 진행을 의미합니다. 무언가를 완성해가고 있다는 뜻이죠. 공백은 실수의 흔적일 수도, 비밀의 그림자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제 확신합니다. 이 공백은 사고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저는 보안과 인력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공개 행정자료를 기반으로 인력 출입 로그를 분석했죠. 특정 부서에서 이탈이 증가했습니다. 정확히는 설계부서와 품질관리부서였습니다.
이 두 부서의 인력이 3개월간 25% 감소했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다른 프로젝트로 전환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안카드 재발급률이 급등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300% 상승했습니다. 신임 배치나 전환 배치가 있을 때 나타나는 흔적이죠. 새로운 팀이 구성됐다는 의미입니다. 그것도 기존 조직과는 다른 보안 등급을 가진 팀이요. 일반 조선 인력이 아니라 특수기술자들입니다. 이건 조직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범한 조선소에서 특수 프로젝트 조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거죠. 저는 기술 키워드 흐름을 감지했습니다. 텍스트 마이닝 툴을 돌렸습니다. 과거 3년간 조달 공고와 연구비 집행 항목에 등장한 키워드를 추출했죠. 과거엔 모듈러, 블록, 용접, 도장 이런 단어가 주로 쓰였습니다. 일반 조선소에서 흔히 쓰는 용어죠. 그런데 최근 1년 사이에 달라졌습니다. 통합체계, 소음원 통제, 방진구조, 열관리 시스템 이런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일반 상선에서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군함, 그것도 잠수함급 정밀도를 요구하는 용어들입니다. 방산 분류 코드도 변경됐습니다. 기존 상선 건조 코드에서 함정 건조 코드로 바뀌었습니다. 함정 단위 프로젝트로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이건 민간 상선이 아니라 군함급 보안을 적용한다는 겁니까?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조립한다. 이 말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모듈화된 시스템을 정밀하게 결합하는 겁니다. 속도와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방식이죠. 저는 인도 사례와 비교해봤습니다. 인도는 1974년부터 핵잠수함 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진수까지 32년이 걸렸습니다. 1974년 시작해서 2006년 진수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습니까? 군주도 프로젝트였기 때문입니다. 국방연구개발기구가 단독으로 추진했습니다. 민간과 협업이 부족했죠. 연구소와 조선소가 따로 놀았습니다. 기술 이전도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일부 기술을 도입했지만 자체 소화에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간만 늘어나고 비용만 증가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민간, 군, 산업, 학계가 통합형 구조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조달 공고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방산업체, 국방과학연구소, 대학연구소, 조선소가 동시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곳에서 개발하면 다른 곳에서 검증하고 또 다른 곳에서 적용합니다. 실시간 피드백 루프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협업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속도와 정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출입카드 재발급 통계 그래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재발급 시점과 공정 공백 시점이 일치했습니다. 새로운 인력이 투입될 때마다 공백이 발생했고 공백이 끝나면 열서명이 안정화됐습니다. 이건 명확한 단계적 진행입니다. 1단계 완료 인력 교체, 2단계 시작 이런 식이죠. 코드명 변경 문서도 입수했습니다. 프로젝트 분류가 바뀌었습니다. 상선 건조에서 특수함정 건조로요. 예산 항목도 변경됐습니다. 일반 조선 예산에서 국방 R&D 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신호입니다. 그들은 이제 숨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니, 숨길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이미 기본 설계가 완료됐으니까요. 열과 공백이 같은 리듬을 탔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설계된 흐름이었습니다. 저는 학술 발표 일정을 추적했습니다. 한국 내 국방 관련 학회에서 열소음 저감 기술에 대한 발표가 급증했습니다. 2022년 3건, 2023년 8건, 2024년 상반기에만 12건이었습니다. 특허 출원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방진 마운트 관련 특허 15건, 펌프제트 관련 특허 9건, 저서명 윤활 기술 특허 7건. 이런 키워드들이 같은 시기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건 연구 단계가 아니라 적용 단계입니다. 이론에서 실전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뜻이죠. 저는 공정 히트맵을 다시 펼쳤습니다. 빨간색과 회색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빨간색은 고강도 작업 구간, 회색은 공백 구간입니다. 그런데 최근 6개월 데이터를 보니 이 간격이 점점 짧아지고 있었습니다. 작업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공백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21일에서 19일로, 다시 16일로. 뭔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숙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속도와 품질이 같은 그래프를 그린다. 이건 보통은 불가능한 조합입니다. 빠르면 품질이 떨어지고 정밀하면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데 한국은 둘 다 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조직이 아니라 시스템이 움직인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가진 증거는 여전히 간접적이었습니다.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패턴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설계 완성이라는 단어를 적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인도는 32년 걸렸습니다. 러시아도 20년 이상 걸렸죠. 프랑스는 15년이었습니다.
중국도 10년 이상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정확한 시작 시점을 알 수 없지만 패턴상으로 보면 10년 이내입니다. 어쩌면 더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인도 사례 비교표를 작성했습니다. 개발 기간, 조직 구조, 협업 방식, 기술 이전 여부, 품질 관리 시스템,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우수했습니다. 인도는 군 중심 단독 개발, 한국은 민군 융합 네트워크 개발. 인도는 순차 진행, 한국은 병렬 진행. 인도는 기술 도입 실패, 한국은 자체 개발 성공 추정.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보고서 상단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한국 모델은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라는 걸. 이건 시스템의 진화였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방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밀한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달력은 말했고, 열은 증언했고, 사람들은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걸 숫자로 읽었습니다. 공정 분석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는 더 깊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설계가 완성됐다는 확신은 있지만 어떤 수준의 설계인지 알아야 했죠. 핵잠수함의 생명은 은밀성입니다. 소음, 진동, 열, 전력. 이 네 가지 서명이 낮아질수록 생존율이 올라갑니다. 저는 열서명 패턴부터 다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간 냉각열 분포를 추적했습니다. 열화상 위성 데이터를 시계열로 정렬했죠. 과거 6개월치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열 분포가 비정상적으로 대칭을 이루며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일반 조선소라면 열은 작업구역에 집중됩니다. 용접하는 곳, 절단하는 곳, 도장하는 곳, 불규칙하게 움직이죠. 그런데 이 조선소는 달랐습니다. 열이 좌우 대칭으로 분산되고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양쪽으로 균등하게 퍼져나갔습니다. 이건 작업열이 아닙니다. 시스템 냉각열입니다. 원자로 냉각 루프의 2단 방열 패턴과 유사했습니다. 1차 냉각수가 열을 받아서 2차 냉각수로 전달하고 다시 외부로 방출하는 구조죠. 이 패턴이 정확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핵잠의 생명은 소음, 그 침묵이 억제력이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서 그 침묵의 설계가 보이고 있었습니까? 저는 진동 피크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상업용 음향 센서와 수중 마이크 데이터를 분석했죠. 한국 남해 특정 해역의 저주파 대역을 추적했습니다. 5Hz에서 10Hz 사이. 이 구간은 잠수함 추진 시스템에서 주로 나오는 주파수입니다. 데이터를 보는 순간 놀랐습니다. 저주파 대역이 감소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전과 비교해서 30%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방진 구조가 진전됐다는 징후입니다. 진동원을 격리하는 기술이 적용되고 있다는 뜻이죠. 진동은 거짓말을 못한다. 그게 제 원칙입니다. 진동이 줄었다면 뭔가 바뀐 겁니다. 저는 펌프제트 루머를 검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뒤졌습니다. 학회 발표 자료도 찾았죠. 추가평 저소음 펌프라는 키워드가 등장했습니다. 이건 일반 스크류 프로펠러가 아닙니다. 물을 밀어내는 게 아니라 빨아들여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소음이 현저히 낮아지죠. 일본과 호주 자료를 대조했습니다. 일본은 연구 단계였습니다. 호주는 도입 검토 중이었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특허 출원 단계를 넘어서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학회 발표에서 실험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소음 저감율 45%, 진동 저감율 38%. 이건 이론이 아니라 실측치입니다. 열이 말하고 소리가 증언했다. 이제 그 의미를 알겠습니다. 저는 전력 운용 패턴을 교차 분석했습니다. 해군 배치 스케줄을 확인했죠. 함대 테스트 슬롯이 비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공개되지 않은 슬롯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정 테스트는 공개됩니다. 언론에도 나오죠. 그런데 이 슬롯은 비공개였습니다. SLBM 관련 수치도 은폐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과거엔 시험 발사 결과가 일부 공개됐습니다. 고도, 거리, 정확도 같은 기본 정보였죠. 그런데 최근 6개월간은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막혔습니다. 이건 고위 전략 자산 테스트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전력 부하 데이터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죠. 디젤 잠수함은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이 제한적입니다. 배터리 용량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입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다릅니다. 원자로가 가동되는 한 계속 움직입니다. 제가 추정한 전력 네트워크를 보면 작전 지속 시간이 기존 대비 7.5배 상승할 것으로 나왔습니다. 3주가 아니라 5개월입니다. 이건 전략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단순한 연안 방어가 아니라 원양 작전이 가능해진다는 뜻이죠. SLBM 연동체계 시뮬레이션도 돌렸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 억제 3축 체계,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축의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생존성이 300% 증가했습니다. 타격 범위는 4배 확대됐죠. 이건 게임 체인저입니다. 이건 공학의 리듬이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숫자가 만들어내는 조화였죠. 저는 소음 서명 곡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진동 피크 완화 전후를 비교했습니다. 6개월 전 데이터와 현재 데이터를 겹쳐놓았죠. 곡선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과거엔 피크가 여러 개였습니다. 엔진 소음, 펌프 소음, 프로펠러 소음, 각각의 주파수에서 튀어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평평했습니다. 피크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배경 소음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건 방진 마운트와 저소음 펌프 제트가 실제로 적용됐다는 증거입니다. 소음이 줄면 생존율이 오른다. 생존율이 오르면 억제력이 완성됩니다. 저는 NPT와 한미 원자력 협정 레드라인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문장 하나가 기술 10개를 막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한국은 그 문장을 넘지 않으면서도 기술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저는 문헌을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저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 연구였습니다. 20% 미만 농축도로도 소형 원자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논문이 나왔습니다. 효율은 떨어지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소형 원자로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건 잠수함이 아니라 전략의 건축물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모든 데이터를 종합했습니다. 열서명의 대칭 이동, 진동 피크의 감소, 펌프제트 상용화, 전력 네트워크 확장, SLBM 연동 준비, 5가지 데이터가 모두 같은 결론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소음, 진동, 열, 전력, 모든 서명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설계 변경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저는 분석 보고서 첫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본 설계 단계 종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상세 설계 진행 중.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24년간 잠수함 정보를 다뤄왔지만 이렇게 체계적인 진행은 처음 봤습니다. 러시아는 무식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중국은 돈으로 해결했죠. 미국은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속도도 빨랐지만 정밀했습니다. 비밀도 지켰지만 흔적은 남겼습니다. 그 흔적을 읽을 수 있는 사람에게만요. 그들은 은밀함을 기술로 설계했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보고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상급자에게 보낼 요약본이었죠. 핵심 문장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기본 설계를 완료했으며 상세 설계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됨. 은밀성 확보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 추정.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한국이 해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장. 저는 기술적으로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기본 설계를 완료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정치와 법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완성돼도 조약이 막으면 소용없습니다. 저는 정치법적 레드라인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 문구를 펼쳤습니다. 군사적 목적의 농축 및 재처리 불허. 이 한 문장이 전부였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죠. 하지만 이 문장 하나가 한국의 핵 프로그램 전체를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NPT 체제 회원국입니다. 비핵 보유국이죠. 따라서 우라늄 농축은 20% 미만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핵잠수함 추진 연료는 다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필요합니다. 보통 90% 농축도를 기준으로 하죠. 이론상 불가능합니다. 조약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으니까요. 문장은 짧았지만 그 문장 하나가 기술을 멈췄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냉각 공정은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방진 공정도 멈추지 않았죠. 그런데 연료 관련 공정만 정보가 비공개였습니다. 조달 공고에서도 연료 키워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학술 발표에서도 연료 관련 내용은 전무했습니다. 정치가 막았지만 기술은 우회하고 있었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내부 브리핑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파트너 기관에서 넘어온 요약본이었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이 NPT 틀 안에서 핵잠을 완성할 수 없다. 단정적이었습니다.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죠. 조약이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으니 불가능하다. 그게 미국 측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틀이 틀릴 수도 있다고요. 저는 한국 여론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통일연구원 2021년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핵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는 질문에 75.2%가 찬성했습니다. 4분의 3 이상입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이 아닙니다. 국민적 의지입니다. 정치는 조약을 따릅니다. 하지만 국민은 필요를 말합니다.
그 사이에 간극이 명확히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고 있습니까? 공식적으론 침묵입니다. 비공식적으론 진행 중이었습니다.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멈췄다면 왜 열은 계속 나오는가? 이게 제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학술 문헌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 연구 논문을 찾았습니다. 20% 미만 농축도로도 소형 원자로 설계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효율은 떨어집니다. 고농축 대비 60% 수준이죠. 하지만 불가능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소형 원자로 기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기술, SMR이라고 부르죠. 한국은 이 분야에서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상용화도 가장 빠르게 진행 중이었죠. 그렇다면 이 기술을 잠수함에 적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약은 정치가 만든 벽, 기술은 시간으로 무너뜨린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NPT 조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은 허용한다. 이 문장도 있었습니다. 평화적 목적이란 뭡니까? 발전용 원자로입니다. 연구용 원자로도 포함되죠. 그렇다면 추진용 원자로는 어떻습니까? 명확하게 금지되진 않았습니다. 회색지대였습니다. 저는 과거 사례를 찾았습니다. 인도는 NPT 비가입국입니다. 애초에 조약 밖에 있었죠. 그래서 자유롭게 핵잠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NPT 회원국이니까요. 그런데 호주는 어떻습니까? 호주도 NPT 회원국입니다. 비핵 보유국이죠. 그런데 호주는 핵잠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커스 협정으로요. 미국과 영국이 기술을 이전해주기로 했습니다. 연료도 제공하기로 했죠. 이건 NPT 위반입니까? 아닙니다. 미국과 영국이 연료를 관리하니까요. 호주는 농축시설을 갖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약 위반이 아니라는 게 미국 측 해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첫째, 전홍축 우라늄 기반 원자로로 추진력을 확보합니다. 20% 미만 농축도를 유지하면 조약 위반이 아닙니다. 둘째, 연료를 외부에서 도입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공급받으면 되죠. 셋째, IAEA 감시를 받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면 문제 없습니다. 이 세 가지를 조합하면 NPT 틀 안에서도 핵잠 보유가 가능합니다.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었습니다. 단지 복잡할 뿐이죠. 문장 하나가 나라의 억제력을 늦출 수 있다.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장도 해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저는 한미 정상회담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매년 핵 관련 논의가 있었습니다. 공식 발표문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브리핑 요약본에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안보 우려를 이해한다. 확장 억제 강화를 논의한다. 기술 협력 가능성을 검토한다. 애매한 표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완전히 닫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알고 있었습니다. 북한 위협이 현실이라는 걸요. 한국이 독자 억제력을 원한다는 것도요. 그래서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나는 처음으로 문서보다 데이터를 신뢰했다. 그게 제 변화였습니다. 저는 여론조사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75.2% 찬성.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국민은 이미 결정했다는 겁니다. 정치가 따라오길 기다리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기술은 이미 앞서 나갔습니다. 정치가 따라잡을 때까지 조용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열은 여전히 식지 않았다. 그게 데이터가 말하는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와 정치적 제약 사이의 간극이 존재함. 그러나 기술은 조약보다 빠르게 진행 중.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NPT 틀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할 가능성이 있음. 시간 문제일 뿐.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24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겁니다. 단지 방법을 찾지 못했을 뿐이죠. 한국은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의 다 찾은 것 같았습니다. 조약의 속도를 이길 기술을 믿기로 했다. 그게 그날 밤 제 결심이었습니다. 조약의 벽을 확인했으니 이제 실행력을 봐야 했습니다. 기술적 가능성과 정치적 제약 사이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품질은 어떤 수준입니까? 저는 공정 데이터를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숫자가 품질을 말할 겁니다. 저는 동일 시기 독일과 일본 조선소 데이터를 비교했습니다. 전문가 포럼에서 공개된 자료였죠. 결합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독일 조선소는 0.08%, 일본은 0.05%였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땠습니까? 0.02%였습니다.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건 조선소가 아니라 실험실 수준의 품질 관리 아닙니까?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출처를 추적했죠. 틀림없었습니다.
한국 남해 조선소의 결합률은 0.02%였습니다. 독일의 4분의 1, 일본의 2.5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품질은 검사에서 태어나지 않는다. 공정에서 자란다. 그 말이 이제 이해됐습니다. 저는 하청사 네트워크를 분석했습니다. 한국 조선소와 협력하는 업체 목록을 확보했죠. 총 150여 개 협력업체가 있었습니다. 그중 90%가 ISO 품질 인증과 방산 품질 인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35개 업체였습니다. 일반 조선소는 이렇지 않습니다. 보통은 ISO 인증만 있으면 됩니다. 방산 인증까지 필요한 경우는 드물죠. 그런데 한국은 90%가 둘 다 갖고 있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의도적인 네트워크 구축입니다. 더 놀라운 건 모듈 단위 추적이 가능한 품질 관리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겁니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정됐습니다. 각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졌는지, 누가 검수했는지, 언제 조립됐는지 전부 기록됩니다. 실시간으로 추적 가능하죠. 문제가 발생하면 즉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공장은 소리 대신 결과로 말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시험 과정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유압 테스트, 냉각 테스트, 소음 테스트 로그 패턴이었습니다. 3단계로 분리돼 있었습니다. 1차 일반 시험, 2차 재검, 3차 완성 시험. 각 단계마다 합격 기준이 있었죠. 그리고 리워크율, 즉 재작업률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1차 시험에서 재작업률은 8%였습니다. 일반적인 수준이죠. 그런데 2차에선 3%로 떨어졌습니다. 3차에선 0.5%였습니다. 단계가 올라갈수록 재작업이 줄어든 겁니다. 이건 학습 효과입니다. 숙련도가 상승하고 있다는 증거죠. 저는 리워크율 히트맵을 만들었습니다. 시간 축으로 정렬했죠. 6개월 전과 비교했습니다. 리워크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습니다. 8%에서 6%로, 다시 4%로, 최근엔 2%까지 내려갔습니다. 곡선이 거의 0에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건 훈련이 아니라 습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함이 줄면 소문도 줄어든다. 이게 제 경험이었습니다. 품질이 높아지면 외부에 알릴 필요가 없어집니다. 제품이 스스로 증명하니까요. 한국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품질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품질 블록체인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어떻게 작동하는지 추정해봤죠. 협력업체가 부품을 만듭니다. QR코드가 부착됩니다. 조선소에 입고되면 스캔됩니다. 조립 과정이 기록됩니다. 테스트 결과가 입력됩니다. 모든 과정이 블록체인에 저장됩니다. 위조 불가능하죠. 투명합니다. 이건 단순한 품질 관리가 아닙니다. 신뢰 시스템입니다. 각 업체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구조죠. 한 곳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최선을 다합니다. 평판이 걸려 있으니까요. 저는 협력업체 인증 지도를 펼쳤습니다. 150개 업체의 위치를 표시했죠. 대부분이 남해안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부산, 거제, 창원, 통영. 이 지역에 90% 이상이 몰려 있었습니다. 물리적으로 가깝다는 뜻입니다. 협업이 쉽죠. 문제가 생기면 즉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거리가 가까우면 품질이 올라간다. 이건 제조업의 기본입니다. 한국은 그걸 완벽하게 구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험 로그 3단계 도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1차, 2차, 3차. 각 단계의 합격률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1차는 92%, 2차는 97%, 3차는 99.5%였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웠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한국은 숫자로 품질을 증명한다. 그게 제가 본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과거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2년 전 결합률은 0.12%였습니다. 1년 전엔 0.06%였죠. 지금은 0.02%입니다. 반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 속도라면 6개월 후엔 0.01% 이하가 될 겁니다. 사실상 제로 디펙트죠. 결합률이 0으로 향하는 순간 비밀은 완성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의 품질 수준은 세계 최고를 넘어섰음. 이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문화의 결과로 평가됨. 그리고 한 줄을 더 추가했습니다. 이 품질 수준이라면 핵 추진 잠수함의 안전성과 신뢰성은 충분히 확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이건 품질이 아니라 철학이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인도는 32년 걸려서 완성했지만 품질 문제로 여러 번 지연됐습니다. 러시아도 초기 핵잠에서 방사능 누출 사고가 있었죠. 중국은 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완성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품질 시스템이 완벽합니다.
결합률 0.02%, 리워크율 지속 하락, 협력업체 90% 이중 인증, 블록체인 추적 시스템. 이 모든 게 갖춰져 있습니다. 완성하기 전에 완벽을 준비한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나는 이 데이터를 존경하기로 했다. 그게 그날 밤 제 마음이었습니다. 24년간 숫자를 봐왔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곡선은 처음이었습니다. 하락하는 결합률, 상승하는 합격률, 수렴하는 리워크율. 모든 그래프가 완벽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문화였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공정 문화. 그게 핵잠을 만들고 있었다. 그리고 그 문화의 중심에는 숫자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품질 시스템이 완벽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완벽에 가까울수록 외부의 시선이 따라옵니다. 저는 국제 압박의 시작을 감지했습니다. 2024년 가을, 미국과 일본 언론에서 한국 핵잠 추진설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소문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이 비밀리에 핵잠수함을 개발하고 있다는 추측성 기사들이었죠. 근거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반복됐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언론이 계속 다루면 여론이 됩니다. 여론이 되면 정치가 움직이죠. 외교적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외무성에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의 핵 프로그램 투명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죠. 미국 국무부도 논평을 냈습니다. 동맹국의 모든 핵 관련 활동은 국제 규범 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요. 감시가 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기술의 이름을 먼저 불렀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정보전이 확산되는 걸 목격했습니다. 위성 영상 일부가 온라인에 유출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본 원본과 달랐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버전이었죠. 어떤 건 과장됐습니다. 도크 크기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도록 편집했습니다. 어떤 건 축소됐습니다. 열서명을 희미하게 만들어서 별거 아니다처럼 보이게 했죠.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폭발했습니다. 한국 핵잠 완성설 때 허상론. 양쪽 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진 않았죠. 저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다는 걸요. 그리고 기술 내부에서 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공정 진동 데이터에서 이상을 발견했습니다. 냉각 루프의 피크치가 급등했습니다. 평소 대비 60% 상승이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냉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거나 설계 오류가 있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진동 곡선이 한순간 솟구쳤다. 그 순간 제 심장도 같이 뛰었습니다. 저는 추가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일부 공정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SAR 영상에서 크레인 움직임이 멈춘 게 보였습니다. 3일간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냉각 계통 재설계 시도가 감지됐습니다. 새로운 부품 조달 공고가 올라왔죠. 냉각 펌프 교체용 부품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점검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긴 겁니다. 실제 문제였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24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핵 관련 시스템에서 냉각 실패는 치명적이라는 겁니다. 체르노빌도 냉각 실패였습니다. 후쿠시마도 그랬죠. 작은 문제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일 후였습니다. 진동 데이터가 안정선에 재진입했습니다. 피크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냉각 루프 온도도 평소 수준을 회복했죠.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공정이 재개됐습니다. 그 순간 제 화면의 경고등이 꺼졌습니다. 곡선이 평평해지자 모두가 침묵했다. 그게 제가 본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냉각 루프 구조 스케치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뭔가 바뀌었습니다. 예비 냉각 라인이 추가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단일 루프에서 이중 루프로 전환한 거였죠. 하나가 실패해도 다른 하나가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안전성이 2배로 올라갔습니다. 3일 만에 재설계하고 적용했습니까? 이건 놀라운 속도였습니다. 저는 내부 브리핑 캡처를 확인했습니다. 파트너 기관에서 넘어온 요약본이었습니다. 한 단어가 보였습니다. 안정화 완료.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책을 찾고 적용하고 검증하는데 72시간이 걸렸습니다. 위기는 그들의 숙련도를 증명했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언론 헤드라인을 캡처했습니다. 한국 핵잠 추진설, 논란 확산. 밖에서는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에서는 침묵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동안 한마디도 새어나오지 않았습니다. 언론 보도도 없었죠. 공식 발표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치고 검증하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치가 떠들수록 기술은 침묵으로 답한다. 이게 한국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소음대 정치 발언 대비 그래프를 만들어 봤습니다. X축은 시간, Y축은 빈도였습니다. 파란 선은 언론 보도 건수, 빨간 선은 실제 기술 진전도였습니다. 흥미로웠습니다. 파란 선이 급등할 때 빨간 선은 평평했습니다.
반대로 빨간 선이 상승할 때 파란 선은 낮았죠. 소음과 진전은 반비례했습니다. 떠들 때는 멈추고 조용할 때 진행했습니다. 전략적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진동 피크 곡선을 다시 펼쳤습니다. 급등 구간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안정 복귀 구간도 명확했습니다. 문제 발생부터 해결까지 정확히 72시간. 이건 매뉴얼이 있다는 뜻입니다. 위기 대응 프로토콜이 작동했다는 거죠. 저는 과거 사례와 비교했습니다. 러시아 핵잠 초기에는 냉각 문제로 6개월 지연됐습니다. 중국은 3개월 걸렸죠. 인도는 1년 이상 멈췄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3일 만에 해결했습니까? 이건 위기가 아니라 검증이었다. 그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위기는 시스템을 시험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은 위기에서 드러나죠. 한국은 통과했습니다. 문제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해결했습니다. 빠르게, 조용히, 확실하게요. 저는 보고서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2024년 10월 냉각계통 이상 발생 및 72시간 내 해결 확인. 위기 대응 능력 검증됨. 그리고 개인 노트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습니다. 외부의 소음보다 내부의 침묵이 강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기술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문제가 생깁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죠. 숨기느냐, 해결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혼자 하느냐, 함께 하느냐. 한국은 모든 질문에 올바른 답을 보여줬습니다. 소음은 공장에서 줄이고 세상은 떠든다. 이게 제가 본 대조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는 건 소음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한국은 결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신뢰는 평소에 쌓이는 게 아니다. 위기에서 완성된다. 그게 제가 배운 교훈이었습니다. 위기를 넘었다면 이제 결과를 봐야 합니다. 저는 가상훈련 데이터를 입수했습니다. 합참 주간 가상 해양전 결과 일부였죠. 모의 탐지전이었습니다. 아군과 적군으로 나눠서 서로를 찾는 훈련입니다. 레이더, 소나, 위성 모든 수단을 동원하죠. 결과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표적 탐지율표였습니다. 대부분 구역은 6080% 탐지율을 보였습니다. 정상적인 수치죠. 그런데 한 구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남해역 특정 구역이었습니다. 탐지율이 0%였습니다. 탐지율 0%. 그건 숫자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류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틀림없었습니다. 해당 구역에서 72시간 동안 진행된 탐지 시도 총 127회. 성공 횟수 0회.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저서명 구간에서의 완전 은폐였습니다. 그건 설계의 승리였습니다. 은폐가 아니라 존재를 감추는 전략이었다. 이게 제 해석이었습니다. 저는 전력 네트워크 분석으로 넘어갔습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과 비교했죠. 한국 해군이 보유한 장보고급 잠수함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수중 작전 지속 시간은 평균 23주였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한계니까요. 그런데 제가 추정한 핵추진 잠수함 전력 네트워크는 달랐습니다. 작전 지속 시간이 기존 대비 7.5배 상승했습니다. 2주가 아니라 15주, 약 4개월입니다. 보급 없이 4개월을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 변화가 아닙니다. 전략적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SLBM 연동체계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한국이 추진하는 전략 억제 3축 체계가 있습니다.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대량 응징 보복. 이 세 축의 핵추진 잠수함이 더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했습니다. 생존성이 300% 증가했습니다. 지상 발사대는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중에 숨은 잠수함은 찾을 수 없죠. 탐지율 0%니까요. 타격 범위는 4배 확대됐습니다. 연안에서만 작전하는 게 아니라 태평양 전역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기가 아니라 약속이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공격을 막는 억제의 약속이죠. 저는 투명성 패키지 발신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미국과 IAEA의 감시검증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정보였습니다.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됐다고 했죠.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첫째, 모든 핵연료는 외부에서 공급받는다. 한국 내 농축시설은 만들지 않는다. 둘째, IAEA 상시 감시를 수용한다. 언제든 검증할 수 있다. 셋째, 미국과 공동 운용 프로토콜을 개발한다. 단독 운용이 아니라 협력 체계다. 숨기지 않고 보여줌으로써 인정받는 전략. 이게 한국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측 반응 요약 보고서를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산하 싱크탱크에서 나온 문건이었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비핵 동맹 체제 내에서의 핵잠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나는 이 문장을 3번 읽었다. 그만큼 중요했습니다. 비핵 동맹 체제 내에서 핵잠을 보유한다.
이건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호주는 미국과 영국의 도움을 받습니다. 기술도 연료도 전부 받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기술은 자체 개발했습니다. 연료만 외부에서 공급받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IAEA 감시를 받고 미국과 협력합니다. 이건 무기를 갖는 게 아니라 신뢰를 설계하는 겁니다. 저는 가상훈련 결과 그래프를 다시 펼쳤습니다. 탐지율 0% 구간이 선명했습니다. 이 구간은 단순한 기술의 결과가 아닙니다. 소음 저감, 진동 제어, 열 관리, 전력 최적화, 모든 요소가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죠. 6개 장에 걸쳐 제가 추적해온 모든 데이터의 귀결점이었습니다. 한국은 핵을 가지지 않고도 핵 억제력을 설계했다. 이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저는 SLBM 연동 시뮬레이션 맵을 확인했습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심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첫 번째 원은 1000km, 연안 방어 범위입니다. 두 번째 원은 3000km, 동부가 커버 범위죠. 세 번째 원은 8000km, 태평양 전역입니다. 핵추진 잠수함이 SLBM과 결합하면 세 번째 원까지 도달합니다. 이건 단순한 방어가 아닙니다. 억제입니다. 공격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는 능력이죠. 저는 투명성 패키지 문건 요약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핵심은 세 단어였습니다. 감시, 검증, 공동운용. 이 세 가지가 보장되면 핵무기 없이도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국제규범을 지키면서요. 한국은 보이지 않음으로 세계를 설득했다. 그게 제가 본 전략이었습니다. 저는 미국 보고서 문장을 캡처했습니다. 비핵동맹 체제 내 첫 사례.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었다는 겁니다. 기존에 없던 모델을 만들었다는 거죠. 핵무기 보유국만 핵잠을 가질 수 있다. 그게 기존 공식이었습니다. 또는 미국, 영국처럼 핵보유국의 전폭적 지원을 받아야 했죠. 하지만 한국은 제3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자체 기술로 만들고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제 감시를 받는 모델입니다. 저는 연구실의 조용한 박수 장면을 상상했습니다.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성공했다고요. 나는 이제 데이터를 넘어서 신념을 읽었다. 그게 제 변화였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기술적 완성과 정치적 투명성을 동시에 달성한 것으로 평가됨. 이는 21세기 억제 전략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있음. 그리고 개인 노트에 작은 글씨로 하나 더 적었습니다. 이건 무기보다 더 큰 전략이었다. 신뢰를 무기로 만드는 전략. 저는 화면을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24년간 잠수함 정보를 다뤄왔습니다. 러시아의 타이푼급, 미국의 오하이오급, 중국의 진급 모두 봤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모델은 달랐습니다. 숨기지 않고 보여주고 함께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억제는 침묵에서 완성된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신뢰에서 완성된다고요. 저는 더 큰 그림을 봐야 했습니다. 기술적 완성, 그 너머의 의미 말입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완성한다는 건 단순히 무기 하나를 추가하는 게 아닙니다. 국가의 위상이 바뀐다는 뜻이죠. 저는 국격 변화 데이터를 추적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습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였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방산 수출 증가율이 9배입니다. 2023년 기준 세계 8위 방산 수출국입니다. 실제 공식 통계였죠. 수입국에서 설계국으로, 다시 관리국으로 10년 만에 3단계를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각국 방산 전문가 포럼의 발언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한국 기술에 대한 평가가 바뀌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엔 가성비 좋은 중급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3년 전엔 빠르고 정확한 제조 능력이라고 했죠. 그런데 최근엔 달랐습니다. 억제의 모델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의 신뢰성이 이제는 전략적 개념으로 인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그들을 연구한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는 동맹 구조의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70년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조는 명확했죠. 미국이 제공하고 한국이 받습니다. 기술도 무기도 전략도요.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이 구조를 바꿨습니다.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하고 미국과 협력 프로토콜을 논의합니다. IAEA 감시를 공동으로 설계하죠. 이건 수직 관계가 아닙니다. 수평 관계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감시자가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명기됐습니다. 저는 공동 감시, 공동 억제 모델 문서를 확인했습니다. 비공식 문서였지만 내용은 구체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면 미국이 실시간 데이터를 공유받습니다. 위치는 공개하지 않지만 작전 상태는 알립니다. IAEA도 분기별 검증을 합니다.
이 모델이 아시아 표준으로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일본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호주는 이미 오커스로 유사한 길을 가고 있죠. 한국 모델이 벤치마크가 되고 있었습니다. 감시는 끝났고 협력이 시작됐다. 이게 새로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파급 효과를 계산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조선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연결된 산업이 많습니다. 방산, AI, 소재 산업까지요. 소형 원자로 기술이 발전하면 민간 에너지 산업에도 적용됩니다. 방진 기술은 정밀 제조업으로 확산되죠. 소음 제어 기술은 자동차, 항공기에도 쓰입니다. 열 관리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에 필요합니다. 블록체인 품질 관리는 모든 제조업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기술이 10가지 산업을 끌어올립니다. 국방이 산업을 견인하는 겁니다. 저는 기술 생태계 확산 맵을 그려봤습니다. 중심에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방사형으로 가지가 뻗어나갑니다. 조선, 원자력 소재, 정밀기계, 전자, AI, 빅데이터 모두 연결돼 있었습니다. 국방이 산업을 끌고 간다. 이게 한국식 모델의 완성이었습니다. 저는 개인적 성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저는 냉소적이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든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죠. NPT 체제 안에서, 한미협정 하에서 말이 안 된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존경을 배웁니다. 데이터가 저를 설득했습니다. 숫자가 제 냉소를 녹였죠.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습니다. 조약의 틀 안에서 투명하게 협력적으로요. 저는 한국에게 기술보다 더 큰 교훈을 배웠다. 그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억제력의 본질은 공포가 아니라 책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러시아는 공포로 억제합니다. 보복이 무섭다고 위협하죠. 중국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책임으로 억제합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고 검증받고 함께 관리합니다. 공포는 불안을 낳지만 책임은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세계 방산 수출 순위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2013년 한국은 34위였습니다. 2018년 15위로 올랐죠. 2023년 8위였습니다. 10년 만에 26단계 상승입니다. 이건 단순한 수출 증가가 아닙니다. 기술 신뢰도의 증가입니다. 저는 한미 공동운용 개념도를 확인했습니다. 양국이 데이터를 공유합니다. 작전 계획을 조율하죠. 위기 시 공동 대응 프로토콜이 작동합니다. 이건 일방적 의존이 아닙니다. 상호 협력입니다. 한국이 강해지면 동맹도 강해집니다. 미국의 부담이 줄어들죠. 아시아 안보가 안정됩니다. 이게 윈윈입니다. 동맹은 감시가 아니라 신뢰의 프로토콜이다. 그게 제가 배운 겁니다. 저는 기술 생태계 확산 맵을 다시 펼쳤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에서 시작된 기술이 민간으로 퍼져나갑니다. 소형 원자로는 오지 전력 공급에 쓰입니다. 방진 기술은 반도체 장비에 적용되죠. 소음 제어는 전기차 캐빈으로 갑니다. 블록체인 품질 관리는 의료기기 제조로 확산됩니다. 한 가지 프로젝트가 10개 산업을 바꿉니다. 이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연구실의 마지막 로그 화면을 상상했습니다. 임무 완료. 그 화면에 한국 국기가 반사되는 장면을 그려봤습니다. 실제로 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데이터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무기보다 먼저 완성했다. 이게 제 최종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를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프로젝트는 21세기 억제 전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했다. 기술적 완성도, 정치적 투명성, 동맹 협력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이는 국방기술이 국가격을 높이는 사례가 되었다. 그리고 개인 노트 마지막 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조용한 공장이 한 시대의 억제를 설계했다. 나는 이 데이터에 존경을 표한다. 저는 모니터를 끄고 창밖을 봤습니다. 싱가포르의 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가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데이터로 봤습니다. 숫자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억제는 침묵에서 완성된다. 그리고 그 침묵의 중심에는 한국이 있었습니다. 24년간 이 일을 해오면서 많은 나라를 봤습니다. 러시아의 힘, 미국의 기술, 중국의 속도 모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한국의 방식은 달랐습니다. 숨기지 않고 협력하고 책임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강력한 억제였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